을 받는다고 하기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누가 알아채지는 않을까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사연을 겪으시지 않길 바라며 글을 써볼까 해요. 평생 봉사활동을 업으로 삼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 역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홀로 계신 어른들을 돌보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여기고 살았고, 봉사를 하며 알게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음이 정말 비단결같이 고운 분들이었는데 평생을 바라왔던 이상형을 만난 것만 같아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남들은 돕는다는 게 보통 멘털이 아니고서야 힘든 일인데 너도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정말 기뻐.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니? 너나마 복 받을 거야. 그런 심성을 갖기란 쉽지 않은 거거든.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봉사해 오시기도 했고 지금까지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한수 씨 처음 만나면서 어머님이 제일 궁금했는데 이런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신다는 게 정말이지 영광 또 영광이에요. 엄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야 뭐 복 받았지. 심성 고운 두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복이야? 넌 참 말도 위트 있게 하는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아마 너랑 나랑은 뜻이 맞아서 봉사도 잘 다닐 수 있을 거야. 내 평생 소원이 며느리랑 같이 봉사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제 짝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한수가 널 데려왔을까? 저야말로 마음이 비단결 같은 어머님과 한수 씨를 만난 게 정말 복이죠. 사실 봉사라는 게 쉽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봉사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봉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참 좋았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집의 식구가 되자 일적으로가 아닌 개인적으로 남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사비로 밥차를 진행하시고 매우 따뜻하게 소외계층을 도와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남들은 시어머니를 존경했고 저 역시 저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죠. 아이고, 또 오셔서 연탄불 갈아주시고 이렇게 김치랑 밥도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이게 단체에서도 잘 못하는 건데 항상 개인적으로 잘해주니까 내가 진짜 고맙네. 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들 걷어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김 선생. 아휴, 어머님은 제가 다 저희 엄마들 같아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친정엄마 일찍 여의고 엄마다 생각하니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모든 것은 제가 다 관리할게요. 저만 믿으시고 제 말만 따르시면 돼요. 어머님은 그럼 편안하지 뭐. 그래, 그래. 내가 우리 김 선생 말을 잘 들어야지. 아무쪼록 너무 고맙고 이렇게 밥 먹여줘서 항상 기쁜 마음이라오. 그렇다고 시댁이 부유하다거나 남에게 막 퍼줄 정도로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저 본인들이 안 먹고 안 쓰고 남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존경할 만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남편마저도 멋있어 보였어요. 어려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부모님이었던지라 이런 부분이 위화감이 들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았어서 그런지 시어머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대단했지만 시어머님을 보니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멋있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 며칠을 굶는지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을 가족처럼 돌봐야죠. 이게 제 철학입니다. 오늘 뜨끈한 국물 많이 드시고 가시고, 여긴 제 며느리인데, 제 며느리가 난로도 나눠줄 거니까, 이따가 저쪽에서 받아가세요. 날이 추운데 그냥 길에서 주무시면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아유, 며느님도 어떻게 선생님같이 심성이 곱고 곱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지 않으셔도 되고, 그저 저희 덕분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또 감사하고 행복하죠. 시어머님은 본인이 안 먹고 안 입더라도 남을 위해 희생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모습을 남편이 닮은 것 같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다음 봉사 일정 때문에 시어머니 집에 방문했던 일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시어머니였기에 제가 늘 봉사 장소로 가기 전 어머님을 픽업하여 같이 가는 일정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집에서 제가 본 것은 조금 제 머릿속을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혼자 사는 어머님 집인데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 신기했어요. 어머, 어머님, 이 자물쇠 걸려있는 방은 뭐예요? 그때도 궁금했었는데 아직도 걸려있네요. 혹시 한수 씨 과거 사진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 한수 씨 옛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 다 보여주셔도 돼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야. 거기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특별할 거라도 없어. 그냥 이것저것 모아놓은 잡동사니 방이야. 한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으니까 뭐 궁금해할 것도 없다. 예, 늦었구나. 얼른 출발해야 하니까 갈채비 하렴. 아, 그래요? 그래도 궁금한데 어떤 보물단지들이 있을지 저 한 번만 들어갔다 와보면 안 될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안 된다니까? 얘가 왜 이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 방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말어.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 때문인지 방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저희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웬 중년 여성이 울며불며 어머님의 멱살을 잡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는 어머님이었기에 이런 모습을 보니 낯설기도 하면서 어머님 같지가 않아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신이지? 당신, 그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어쩔 거야? 아니,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당신 남편이 어쨌다고 저한테 그래요? 며느리야, 가자. 아침부터 정말. 그렇게 모른 척 한다면 다야?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 정말 골로 가는 줄 알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그러니 평생 이 꼴로 사는 거지.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 다신 찾아오지도 마요. 당신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저 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는 것뿐이야. 남들 눈에 눈물 내면 본인 눈에선 언젠가 피눈물 날 겁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두고 보세요.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죄 언젠가 달게 받을 테니 보아하니 며느리인가 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데.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예, 듣지도 마라. 내가 아주 남을 위해 사니까
호구인 줄 아나 보다. 얼른 가요. 남의 집에 오지 말고. 웬 여자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대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시어머니는 절 의식하셨는지 어쨌는지 후다닥 모르는 척하고 차에 타버렸어요. 그리곤 저에게 봉사를 하다가 안 하면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그저 원망만 한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했죠.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에서 일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원래 아무리 잘해도 조금만 못하면 남 탓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좋은 일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참 이럴 때마다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님 속을 아무도 몰라주고 말이죠. 아휴, 어쩌겠니.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이야. 봉사할 때 희열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애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애 아빠랑 같이 봉사 다닌 것도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이모까지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번 삶은.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어머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아요.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근데 참 사람들은 받을 때만 헤헤거리고 뒤돌아서면 어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지. 내가 이럴 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서 정말 속상해.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다짐했지만 이럴 때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에구, 어머님, 그 마음 다 알죠. 어머님은 정말 대가 없이 도와주시는 건데 조금 안 도와줬다고 저러다니 마음 푸셔요. 네가 이렇게 위로해주니 마음이 좀 풀린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아주면 됐지 뭐.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곧 제 말에 마음이 풀렸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어머님은 또 그날도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틈만 나면 봉사하는 삶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밥차에 자주 오는 노숙자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생각이 올곧으시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다가 노숙자가 되셨다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분의 사연을 경청하며 공감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루빨리 따님을 찾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랬죠. 아무리 봉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너만 해코지 당한단 말이야. 다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내가 60이 넘도록 어디 그런 거 한번 못 겪었을 것 같니? 그래도 너무 사연이 딱하셔서요. 돌아갈 집도 있으시고 모아놓은 것도 많으시지만 따님을 애타게 찾느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숙소라도 잡으면 그 밤에 따님을 볼 수 있지 않냐면서요. 넌 참 순진하구나. 우리 며느리 내가 아주 옆에서 잘 가르쳐줘야겠어.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가깝게는 안 지낸단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 지낼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주어진 삶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너 그때 봤지?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돌변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 너무 마음 주지 말고 좀 멀리 해라. 그저 우리는 봉사하면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되는 거지. 주저리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 엄마 말 잘 새겨 들어. 뭐가 좋다고 저런 사람이랑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 같아서요. 진심으로 따님을 찾는 걸 바라고 저 역시 전단지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네요. 아서라. 그런 개인적인 일에 나서지 마라. 넌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애가 참 순진하다니까. 오히려 제가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걸 꺼려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오로지 저를 위해 그러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날도 어김없이 어머님과 같이 봉사를 하러 가려고 어머님을 모시러 집에 도착했어요. 한참 인기척을 내도 나오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이상하여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자물쇠가 걸려있는 방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안 계신 것이 이상하여 방에 들어가 보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나, 에르메스, 샤넬, 델보, 어머, 이게 다 얼마야? 이 방이 그런 방이었나요? 아니, 여긴 왜 들어와? 내가 이 방엔 얼씬도 말랬지? 너 내 말을 귓구녕으로 듣는 거냐, 마는 거냐? 얼른 나가! 어머님이 하도 대답이 없으셔서 들어와 봤어요. 화 푸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이거 다 어디서 나셨어요? 내가 젊었을 적 한두 개씩 사다 모은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 아유 참,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늘어놔야겠어? 너 아주 다시 봤다. 시어머니 말하는 걸 허투루 듣는 애인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일단 나가. 이 방엔 다신 얼씬 말고. 아니요. 어머님 근데 이게 다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한수 씨 월급이야 뻔한 거고 어머님도 돈이 한정적이시잖아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리고 네가 내 재산 다 아냐? 뭘 얼마나 한다고 아는 척이야? 이 방에 대해서 못 본 척 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지만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네 집은 여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본인들이 안 입고 안 먹고 남을 위해 베푼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은 온통 명품 천지에 딱 봐도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것들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느껴졌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마저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겨버렸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예전부터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와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이리저리 꼬치꼬치 물어보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말이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럼 뭐 우리 엄마가 그걸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다 가짜니까 의심하지 마.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샀겠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자물쇠까지 잠가놓고 하나씩 매보고 계시더라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머님이 어디 그럴 뿐이야? 괜한데 신경 쓰지 말고 넌 너나 신경 써. 요즘 안 하던 소리도 하고 뭐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계속 이 얘기하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더 이상 그 방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나도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내가 말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어이없고 화난다. 우리 부부인데 남 같아.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다 알려고 들어? 그 얘기 다시 한번 꺼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정색하는 남편도 이상했는데 그러다가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몸살이 나버렸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갔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저를 위해 달려오셨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저를 간호해 주셨어요. 아유, 새야가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디다 쓰니? 이런 몸으로 봉사까지 하니 병이 나지? 좀 쉬어야겠다, 우리 아가.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의심해가지고 친정이 멀어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을 뵈니까 저희 엄마 같으면서 꼭 안심이 되네요.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무례를 범한 것 같은데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잊었어. 그게 뭐라고 내가 마음에 담아두겠니? 모쪼록 아프지 말고 건강한 게 최고란다. 어서 쉬어.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이런 어머님을 괜히 의심했나 싶은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 조금 자다 깨서 바람 좀 쐬러 베란다에 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나갈 채비를 하였죠. 역시나 제가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느꼈던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무섭더군요. 제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실행하려고 했던 게 먼저 실행시켰다. 어차피 쟤 지금 제정신 아니기도 하잖아. 그래도 눈치 백단이니 안 들키게 너도 얼른 서둘러. 그래야 우리가 덤터기를 안 쓰고 예전처럼 털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야. 얼른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 엄마 말 들어야죠. 하여간 괜한 걸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어련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될 거를. 그러게 말이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입도 못 놀리게 해야겠어. 늘 시한폭탄을 때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잘 됐지 뭐. 맨발로 뛰쳐나와 친정으로 도망을 쳤고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항하는 저를 순식간에 제압했는데 전 이거 놓으라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러했거든요. 그렇게 명망 높고 봉사자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가족이 없는 노숙자들에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나오는 보조금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다 갈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 통장에다가 그것들을 모조리 받고 있었고요. 명의가 제 명의였으니 당연히 제가 신고를 당했던 거고 정말 어이없게도 신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것을 꼬치꼬치 묻자 본인들의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 저에게 죄를 씌어 내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의 행방 때문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저희 부모님들이 백방으로 변호사를 붙여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안 썼다는 증거가 없어 전 억울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니 내 뒤를 그만 캤어야지. 한수한테 꼬치꼬치. 설마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았니? 날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나에 대해 파악을 못했어? 너 같은 애 여러 봤다.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본인이 해결사인 것처럼 어쩌려고 그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애초에 어머님이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았으면 제가 의심했겠어요? 아니, 이런 말들이 뭐가 필요해요? 어머님, 아니지. 이젠 당신이지.
어떻게 양심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선량하게 살면 누가 밥 먹여준다니? 넌 네 발등 찍은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혼소장 보낼 거니까 그리 알고 이혼 준비해. 정가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너 같은 며느리 둬서야 되겠니? 불길하게 짝이 없지. 다 당신들이 저지른 거잖아. 이대로는 억울해서 가만 못 있어. 아마 우리 엄마 아빠도 날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봤자야. 네 통장으로 받은 돈 누가 썼는지 알게 보니? 멍청해가지고. 중간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말이야. 하여튼 이래서 착하기만 한 것들은 다루기가 쉽다니까. 네가 중간에 눈치만 채지 않았어도 더 데리고 있는 건데 네 죄야. 저에게 전과자가 될 거라며 이혼을 해야겠다고 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 혼자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 못된 인간들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면회하고 싶다고 찾아왔고, 그분은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던 노숙자 분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자 얘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하던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의 횡포는 돌고 돌아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알면서 쉬쉬하고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당장 밧줄이 끊기고 지원이 안 될까봐 그저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정말이요? 저야 감사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런 사람들을 벌 주겠어요. 증거가 명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도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당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증거는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가 입을 모아 증언을 해줄 거고, 저 역시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노숙자한테 접근해서 대출을 받게 한 동영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목적이 있어서 잘해준 거지만, 선생님은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줬다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부디 용기 잃지 마세요. 또 제가 이 정도 갚는 거는 당연하죠. 선생님 때문에 우리 딸도 찾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눴던 노숙자분의 사연이 너무 딱해 전단지며 모든 인력을 동원해 따님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 따님은 실종이 아니라 알고 보니 가출 상태였고 충분히 SNS로 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기에 SNS를 할 줄 몰랐고 그러기에 그저 길바닥에서 따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얘기해주자 딸은 본인이 엄청 철이 없었다며 한달음에 본인의 아빠를 찾았답니다. 그로 인해 몇 년 동안 연이 끊긴 부녀가 상봉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한 게 많이 없어요. 그저 혹시 몰라 SNS를 검색을 해본 것이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도 그때 선생님이 기뻐하셔서 제가 더 좋았는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염치 없다뇨. 저에게 제 목숨보다 귀한 딸을 찾아주셨는데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꼭 구해드릴 테니 걱정 넣어두세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셨고 변호사와 그리고 증인들 또한
증거 목록까지 다 제출되었죠. 다른 노숙자들이 합심해서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고 동영상까지 제출이 되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아주 창백해졌고 급격히 어두워졌는데 상대편 변호사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얼굴을 붉혔어요. 그렇게 재판의 판도는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전 계속해서 강력히 억울함을 어필하면서 시어머니의 집에서 제가 본 것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를 찾아왔던 여성까지 증언을 해주었어요. 그 여성의 사연 또한 이루 말할 것 없이 놀라웠죠. 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저희를 볼 면목이 없다며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몇 년 뒤 엄청난 빚쟁이로 돌아왔습니다.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군요. 이미 신용이 없던 터라 금융권에선 대출을 안 해주니 대부업체까지 연결해주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냐고 꼬드겼대요. 글쎄 남편은 저렇게 물심양면 노숙자들을 위해 나서주니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대출을 받았고요. 그 돈은 저 여자가 갈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의 빚은 이미 엄청나고 집에 들어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증거 있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아주 웃기는 여자 아니야? 지 남편이 능력 없어서 세상을 등진 게 왜 내 탓이냐고? 그리고 그 돈 내가 썼다는 거 어디 한번 증거 대봐. 여기 이 사람들 뭐가 그리 억한 심정이 있는지 정말 억울하네. 당신같이 뻔뻔한 여자들 절대 그냥 못 둬.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질 못할 망정 아직까지도 죄가 없다고 철어내. 내 죄가 뭔데? 난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어. 그럼 당연히 날 추앙해야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부터 요절낼 거야.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요절이라니. 판사님, 이 여자 좀 보세요. 이렇게 뻔뻔하고 아주 악마 같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댔지만 정황상 시어머니의 사치성 그리고 시어머님께 당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이미 그 노숙자 선생님이 찍은 동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대부업체 직원들까지도 입을 모아 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돈을 받은 점, 그리고 그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것에 대해 죄를 달게 받았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징역 10년형, 남편은 6년형이 떨어졌어요. 전 드디어 누명에서 벗어났고 이 모든 것들은 저를 위해 도와준 사람들에게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 감사함을 갚아야 할지. 아마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되갚을게요. 선생님들이 절 도와줬던 것처럼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베풀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걸요. 사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고 저 역시 그 사람이 한 짓을 찍은 것뿐인걸요.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죄인들은 뻔뻔하게 판을 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 소외계층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말들이 힘이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선생님은 몇 안 되는 진정한 봉사자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리 죄인이 눈앞에 있더라도 남을 위해 나서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니요, 해야죠. 그 여자가 다시 봉사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 등을 쳐먹는 꼴을 그냥 둬선 안 돼요.
그럼 제 남편 같은 희생양이 또 존재할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봉사자분을 위해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앞으로 정말 되갚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산 또한 사기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였기에 어느 정도 재판부에 회수되었고 전 그들을 보러 면회를 갔어요. 그곳에서도 당당한 시어머니가 웃기더라고요. 어떤 꼴을 하고 있나 눈에 담기 위해 갔지만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몸서리가 쳐졌어요. 네가 지금은 이겼다고 생각하지? 걱정 마. 내가 나가서 다시 되갚아 줄 거다. 나 이렇게 죽지 않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데 네 가게 감히 날 무너뜨려? 그 사람들도 미련하지. 네가 뭘 해준다고 너한테 붙어서는. 아직까지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걸 보니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피해만 끼칠 뿐이라 격리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같이 컸을까? 그걸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처럼 범죄자가 됐고 아마 좋은 부모 밑에서 컸다면 지금쯤 사회에서 정말 멋지게 성장했겠죠. 범죄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다는 거냐?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감히 내 교육관을 운운해? 기다려라. 나가서 복수할 테니.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날 가만 안 둘 만큼 난 이제 나약하지 않거든. 당신이 나오면 난 또 당신을 감시할 거고 못된 짓을 하면 다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다시 교도소에 쳐넣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덤벼봐요. 저 못된 것. 이 늙은 시어머니 옥살이를 시키더니 아주 못하는 말이 없네. 끝났다고 절대 생각 마라. 난 죽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결국 끌려 들어갔고 그 모습이 참 우스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저 본인이 잘못한 거라며 뼈저리게 반성을 하였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 범죄자가 되었답니다.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게 되었어요. 사람 인연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넘쳐나니 제 마음 또한 더욱더 베풀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그만뒀던 복지관에 다시 복직을 하였고 평일엔 복지관 일, 주말엔 개인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보다 기쁠 수가 있나 싶어요. 망한 줄 알았던 인생, 다시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 더 보람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당했던 것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스펙터클했던 인생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제 인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앞날이 밝게 빛나기를 바라것도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